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솔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삼중입니다.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레나입니다. 또 못했어. 다음번엔 말씀들 준비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다시 해요, 막 이래. 아닙니다. 다음번엔 꼭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오늘은 여성노동계의 핫한 연구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국미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입니다. 방금 소개받았고요.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여성 노동, 일자리 관련한 연구이고 여성 노동자회가 성평등 노동을 주장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여성 노동 정책에서 나아가 성평등 노동 정책이라는 이름을 단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회원이라서 오신 건 아니고요. 네, 국미애 선생님은 여성 노동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롱부터 여성의 경력 단절, 서울시의 여성 일자리 정책, 청년 여성의 일자리, 또 노동시간과 젠더의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성평등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해 오셨죠. 예, 선생님 그동안 뭐 어떤 연구 해오셨는지 또 현재 관심 갖고 있으신 주제는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고 하니까 몹시 부끄러운데요. 일단 저는 여성의 어떤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으로 환원될 수 없지만 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립과 경제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여성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렵게 하는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에 좀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희롱 같은 문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면서 문제제기했던 건데 고객에 의한 성희롱 부분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직장 내에 뭐 사업주에 의한 거라든지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돼 있었지만 사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법적인 금지 조항이 전혀 없었고 사업주의 책임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걸로 그만두게 되면서 당시에 있었던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전신이죠. 그때 이제 막 문제 제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원회의 이런 데 가서 뭐 진술, 피해자 진술 뭐 이런 거 타고 그랬는데 결국은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 그게 없다. 이제 그런, 판결? 하여튼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일하기가 힘든데 아무도 안 책임져 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게 주제는 좀 달라지고 소재도 달라졌지만 제가 했던 연구들의 어떤 기저에는 그런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의 노동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에 대한 연구인데요. 우리가 여성 노동과 관련한 연구들을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오셨고 지금도 이제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97.8%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으로 포괄하는 범위는 대부분 그 이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커 이미 너무 커. 우리가 늘 사각지대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일하는 여성 그리고 남성들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그 연구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올해 10월,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향후 서울시가 3년 동안 이제 어떤 과제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러려면 부서들 간에 뭐 어떤 협조들이 필요한지, 뭐 어떤 법적인 개정이 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왜 너무 한숨을 길었죠? 쉬세요? 아니, 아니, 한숨이 아니라 와였어요, 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끼 연구자로서 선생님 이제 연구하시는 거 보면서,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주옥 같은 연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의, 네, 와. 네, 편집해 주시고요. 안 됩니다. 근데 잠깐 저희가 잊고 있었지만 써니는 연구자입니다. 애 엄마가 아니고. 그럼요. 네. 근데 오늘 국미애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논의를 가져오고 있고, 그것이 어쩌면 과대대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 여성노동자회에서는 이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를 고용단절로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것과 아주 저희와 일치하는 연구를 해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같이 계속 어디든 가면은 이제 경력단절이 아니라 고용단절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85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5세 결혼 퇴직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이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면서 직장을 잃었는데, 이에 운전자를 상대로 55세 정년까지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녀가. 근데 이제 1심 재판부는 그 당시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26세였으므로 25세까지만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주부로 살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에게 25세에 결혼 퇴직을 한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25세까지만 이전 임금으로 배상하고 그 이후에는 주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낮은 금액의 배상액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와, 1985년이면 제가 9살 때인데, 와, 33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었구나 싶으면서 새삼 여성운동하신 언니들께 감사를 하게 되네요. 저는 이 사건을 한국연호에서 제작한 웹툰 끝파도에 이 내용이 이제 초반부에 담겨 있어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지금 사회도 그렇고 이제 여성은 결혼하면 했다고 안 하면 안 했다고 눈치 주고 압박하는 사회라는 점, 그리고 결혼 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하면 퇴사 압박이 들어가고 권유까지 받는 사회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봤던 것은 재판부의 용인 때문인데, 저는 저런 판례가 이제 남아버리면 계속 인용이 될 거고 여성의 결혼 퇴직이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또 차별의 근거로 남아버리게 돼서 다시 차별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은 여성은 결혼하면 퇴직해서 주부로 산다는 거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판에서 그렇게 그냥 임의로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사실 그 놀랍네요. 판결을 듣고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건 통계치를 활용한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나 뭐 법적 근거도 없고. 근데 실제로 현실에 맞지도 않아요. 그녀가 25세 딱 돼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다고선 치더라도 일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일을 좀 멈췄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실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거니와, 그다음에 여성의 결혼과 일 퇴직의 나이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통계치를 활용해서 미리 재판부가 정했다는 게 진짜 어이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했던 재판부의 그 따옴표 남자 판사겠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은 당시의 가정 형태를 이제 근대 자본주의 하에서의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을 상정하고, 결혼하면 여자들은 집의 주부로, 이거를 이제 딱 두고 한 거겠죠. 예.
여성단체들은 이제 25세 정년 거부 투쟁을 벌이면서 항소를 포기한 피해자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2심 판결이 있었던 게 1986년이니까 고작 이제 32년 전의 일인 겁니다. 그동안 이제 여성의 일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결혼퇴직이 이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없었거든요. 여성 노동자회를 비롯한 여성 단체들의 투쟁으로 영유아 보육법이 생기고 어린이집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예요. 2001년에는 기존의 60일이었던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이 부모 각각 1년씩으로 법제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얘기 듣고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어린이집이라는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인 거네요. 와,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도 투쟁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 생기고 확산돼서 제 딸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얼집이라고 보통 하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투쟁해 주신 우리 여성 선배, 네,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보면 유치원 가는 거는 좀 사는 집 애들 여기였고 저는 이제 안 나왔거든요, 유치원을.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뭐 언니 오빠들이랑 이제 뭐 엄마가 케어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은데 네, 당시 이제 엄마는 일을 나가셨으니까요. 네. 저는 영유아 보육법이 생겨난 덕분에 되게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엄마는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친할머니한테 저를 맡겼는데 할머니가 저랑 제 동생, 사촌 동생들까지 해서 도합 4명의 아이들을 동시간에 이제 돌봐주셨고 그쵸. 진짜 헉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일 큰애가 저였는데 제가 4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요즘은 좀 크고 나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긴 한데 제가 다행히 아기 시절 때 핵인 쌓여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엄마가 데려다 주는데 엄마 안녕 잘 갔다 와 난 놀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잘 적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보고 다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줄줄이 다 이제 어린이집 행이었죠. 그리고 엄마도 이제 할머니의 돌봄 노동에 고맙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또 부담감도 컸는데 아무래도 애들을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면은 그 시간 동안 할머니가 조금 쉬실 수도 있고 훨씬 부담감이 덜해지셔서 마음의 짐을 좀 덜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 중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이제 경력단절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경력단절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뭐 법적으로 경력단절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사실 그 문제는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좀 부상됐던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노동 경험 혹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험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로 집약되어 부상되었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6월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은 그 전년도 2007년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진흥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는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던 출산율 저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보면서 노동 공급 문제,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여성들을 또 유휴 인력이 많다고 하면서 활용해야 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진흥 법안을 발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2008년에 아시겠지만 이제 여당이 바뀌죠. 새누리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법 제정 이후로 나왔던 그 제정 이유 중에 나왔던 것이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 4월에 2002년 출산율이 발표가 됩니다. 이른바
30.17 쇼크라는 타이틀을 달고 모든 언론을 이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 초에는 2004년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발표가 되는데 50.1%라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당시 언론 보도는 드디어 여성들이 절반 이상 일한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이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아냐면 당시에 제가 이제 2006년부터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기말 페이퍼로 관련된 주제들을 이제 언론 보도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래서 저출산 담론 분석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인가 진짜 이만큼 낮아지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이걸 저출산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는가 이게 국가의 위기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싹 생략된 채 위기야.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 노동력 어디서 찾지? 여자들이 50%밖에 일을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흐름을 타면서 바로 여성들한테 그럼 경제활동도 하게 하고 출산율도 높이게 하자라고 하면서 두 마리 토끼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한쪽 발은 가정에 담그고 한쪽 발은 직장에 두면서 둘 다 잘할 수 있게 여성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친절한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우, 친절. 네, 너무 친절하죠. 여성들에게만 친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고, 그러니까 까먹고 있는 거. 지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한 1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녀고용 평등이라는 원칙으로 사실 정당화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남녀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개별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1987년에 남녀고용 평등법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법에 의해서 1994년에 제1차 근로여성복지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는데요. 이 계획의 기본 이념이 바로 성별 역할 분업에 의한 성차별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에게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라고 얘기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여성들의 이제 지속적인 노동을 지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졌던 기본 계획은 성별 역할 분업에 의한 성차별 해소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법적 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책 생산에 바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현상을 뭐라고 이름 부를 건가 어떤 여성들을 어떤 여성이라고 개념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저출산을 위기로 진단했던 이런 것과 달리 또 하나의 배경은 사실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여성부, 뭐 여성가족부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이런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서의 정책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고유한.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논의 속에 만들었는데 만들고 났더니 소위 말하는 고유 사업이 없는 거예요. 고유 사업을 하려면 고유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다른 걸 하려고 그랬더니 다 고용노동부랑 겹친다. 중복사업이다. 중복사업 이런 거에 또 우리 또 행정 영역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 무섭다는 기재부를 통과해서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성정책 담당기구 제도화의 패러독스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필요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우리가 했던 걸 보았더니 여성들을 의도하지 않게 특수한 부류로 분류하고 그 여성들에게 특수한 경로를 지정해서 여기를 따라가시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경력단절이라는 규정 자체가 좀 이런 배경에서 제기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솔키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법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력 단절 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이외에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고려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둘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면 포함시켜줘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경력은 뭐죠? 정말. 이 정합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 경력이라는 걸 정작 정의한 적은 없는데 경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여성은 포함이 돼. 굉장히 모호한 거죠.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 맞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예전에 일을 했건 안 했건 지금 네가 일자리를 원하면 너는 경력단절 여성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경력단절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쓸 게 아니라 내 고용이 끊겼다. 고용 단절이다. 혹은 경제활동 중단이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여성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정확하고 더 많은 여성들을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건네면 저는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데요? 라고 반응을 하세요. 왜? 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미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혼 여성의 문제로 이미 수렴되어 버린 그런 문제들이 현재 개념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법적인 정의 자체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이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그 정의 자체에서 갖고 있는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들도 왜곡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모든 이제 여성의 고용이 단절되는 원인을 갖다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과대대표된 원인으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전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린이집들도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성 노동자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가 필요했는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하는가? 그럼 작동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해왔던 단계별로 이렇게 쭉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도가 정착이 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왜 그러냐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고용 단절이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경력 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것이 30대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30대 같은 경우는 노동 일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30대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경력 단절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자 곡선.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30대에 이제 그 곡선이 쭉 내려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30 경력 단절 이 시기가 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요구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30대의 여성들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단이 되는 건데 그런 반면에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우리의 노동 과정도 보면 30대에 굉장히 또 많은 직장에서도 요구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초기 경력 쌓고 뭔가 더 많은 일 경험을 하면서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이른바 경력을 정의할 수 있다면 경력도 쌓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요구가 많아지고 또 본인도 굉장히 하고 싶은 것들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이런 거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서 내가 이른바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직장에 몰입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받는 시기이죠. 근데 요때가 또 딱
소위 말하는 3살까지는 애를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둥, 결혼 정년기를 어쩌면 안 된다는 둥 하는 또 그 정년기론이 또 막 대두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성들한테 선택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이제 규정이 돼버리는데, 통계청에서 하는 생활시간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여성과 남성의 이제 연령별로 시간 사용하고 있는 분야,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통계들을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부터 모든 연령대에 가사노동 시간이 급증을 해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64세까지 연령이 수입 노동 시간, 소위 말하는 일 노동, 임금 노동 시간이 급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여성은 요 영역으로, 남성은 저 영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솔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제도화를 통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육아를 하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지원하자라고 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만들어졌고 활용이 계속 권장되고 있지만 또 그게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성들이 이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운 고용 형태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직장이 그게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직장은 연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선호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믿고 일을 맡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직장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는 노동시장 참여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가 되었지만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많고 또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출산휴가 썼다가 육아휴직 썼다가 불이익 당한 사례들이 막 보도가 되잖아요. 무슨 책상이 뭐 어디 앞에 가 있었다는 둥. 어디 쓰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도화가 덜 된 것도 문제지만 제도화가 돼도 어떤 비제도적인 관행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이제 남겨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특히 그리고 30대와 관련해서 아까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난 이런 경쟁 싫어. 난 신자유주의에 굴복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나만 그 직장을 나온다고 이게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인생의 과업이 남성과 다른 30대 때 이런 부분을 결국 여성을 도와줘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마리 토끼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말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요. 네, 약간 느낌이 단추를 누르면 줄줄줄 터져 나오는. 자, 잠깐 끊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성 노동자회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대중화를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M자 곡선에서의 그 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여성들의 노동 생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이제 완만한 역U자 곡선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지 여성들도 이제 차곡차곡 어떤 승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된 노동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끊기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름을 붙여갖고 뭔가 이슈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력 단절이다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중화를 시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문제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또 비정규직 이슈가 또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한 때여서 더더군다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그 M자 곡선이라는 게 30대에 떨어졌다가 40대 중반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M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들어온 여성들의 소위 말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고 뭔가 이렇게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확대와 굉장히 관련이 되는 거죠. 제가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니까 이제 2008년에 워낙 이제 비정규직 중에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나 뭐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던 그것이 논의되던 시기도 보면 40대 들어오면 비정규직 100명 중에 여성이 72.8%예요. 그러니까 이미 격차가 남성보다 상당히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많아진 거고 또 당시 임금은 우리가 이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높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또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3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다가 여성 비정규직 중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25%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일자리가 주어지는가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 없이 쭉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실 예방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또 하나는 우리가 M자 곡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M자 곡선을 학력별로 흐트러서 보면 대졸 이상의 여성들은 L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갔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중졸 이하, 뭐 고졸 여성, 초대졸 여성들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곡선이 M자의 그 뒤쪽 봉우리가 현저히 높아지는데 대졸 이상 여성들은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또 그러면 맞춤형 이러면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나갔다가 왜 안 들어오냐? 본인이 기대하는 일자리와 나를 받아주는 일자리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사실은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단절 없이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더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비정규직이 급증을 하는데 그 급증의 핵심은 이제 40대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그때 그 2005년도인가 저희가 그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고 다시 일을 하려고 나와 봤더니 나를 받아주는 곳은 비정규직밖에 없더라. 비정규직은 다 최저임금밖에 주지 않는 일자리였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 전의 연령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규직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력 단절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키워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우리 써니랑 삼촌.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모두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현실이었던 거죠. 써니는 할 말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력 단절을 아이 임신하고 낳아 키우면서 2년 반 정도 겪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경력 단절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무슨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노동시장에 들어간 적이 없고 박사 논문 쓰고 나서 임신하고 애 낳고 그 과정이 2년 반인데 사실 그때 한참 투고하고 뭐 이래서 저를 이제 세일즈 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스타트인데 그거를 이제 그 시기를 전혀 그렇게 못 보낸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거의 그 동시에 아이를 낳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박사 논문을 쓰기까지의 과정도 사실은 노동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연구 노동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경력 단절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은 오빠는 저한테 항상 넌 도대체 언제 돈을 버니? 넌 언제? 근데 저는 계속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간사도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저는 제 생계를 책임졌다고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 집에 있었지만 용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하고 모두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끼지만 저는 이제 그 시기를 뼈저리게 경력 단절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2년 반 동안 시간 강사, 애 낳자마자 9월에 나와서 시간 강사 했고요. 이게
텀이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요. 강의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리고 그때 인터뷰하면서 녹음하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강의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2개 하고 있었고, 책 작업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당 팟캐스트도 그 당시에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25개월 애 전맥이었는데 전맥이면서도 일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뚜렷한 정규 잡이 아니다 보니까 육아의 대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애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기를 걸었는데 100번 막 이랬어요. 그러면 20명 들어가는 반에 100번이면 5번의 애들이 갈아치워져야 돼. 갈아치워는 미안하다 얘들아. 아무튼 얘네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5번을. 그래서 애 낳고 1, 2년은 이제 회상해 보면 진짜 끔찍했거든요.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일을 안 끊기게 하려고 계속 뭐를 맡기는 맞는데, 애는 봐야 되고, 울면서 이제 글 쓰고, 강의를 막 저십 땡땡 불어서 나가고, 그리고 할 게 있는데 앉아서 말 못하는 애랑 둘이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출산을 몇 개월 동안 그 누워있는 애 장난감이던 타땡땡 그 모빌이 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 안 쓰는 시기가 돼서 바로 내다 버려버렸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근데 지금 조금 있으면 또 그거를 중고로 제가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네. 중고로 그걸 드려야 될 판인데 그때는 좀 더 해피할 수 있겠죠?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네. 임신했다고 그랬는데 네. 반응들이 쌓여서 왜 아무도 축하 안 해주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제 한 1, 2년 이렇게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은 애만 보진 않았는데 되다 보니까 결혼 초에는 신랑이 이제 나눠서 살림살이가 이제 구분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집에서 일했던 게 없고 제가 똥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를 과일 깎는 것도 못하고 뭐 설거지도 서투고 음식도 잘 못 만드는데 그래서 그냥 신랑이랑 같이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 쓸 때여가지고 신랑이 주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집에서 애 낳고 애 젖먹이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다 제 살림살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출근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나눠지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3일은 서울에 와 있고, 4일은 세종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은 온전히 아빠가 애를 다 케어를 하니까, 공간이 그렇게 해서 분리돼야지 이게 가능한데, 일반 여성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뭐 매몰찬, 엑스니 이렇게 해도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연구자님 얘기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제가 애를 2011년에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첫 조카가 언니가 낳은 애가 2005년, 4년 요때에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언니가 첫째를 낳아가지고 저희 친정이 부산인데 언니가 서울에서 이제 형부는 해외에 나가 있고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고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찾는데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찾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애를 1년은 재택근무, 그땐 육아휴직을 안 해줘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친정에서 애를 보고 엄마가 다 봐주고 그러다가 잠깐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혼자 한 달인가 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애를 부산에 떼놓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를 했던 걸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이제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 주변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아서 의도치 않게 나는 취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애가 생겨서 애를 낳으니까 취업을 또 못한 거죠. 근데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97.1%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은 99%가량이 30인 미만이고 그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제 애 아빠가 다니던 회사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굉장히 과도한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더 많은 가사와 육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부부간의 싸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시간제 일자리로 시작해서 아이가 조금 크면 컸을 때 전일제 일자리로. 계속 나의 선택이 나의 환경의 제약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 언니가 애를 낳았을 때 2004년 하고 지금 제가 애를 낳았을 때 2011년 그리고 지금 둘째가 태어나는 써니가 애를 낳을 때 이게 한 15, 16년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제도들의 변화들이 있어 왔고 저희 언니가 애를 키웠을 때보다는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키우고 지금 이제 애를 낳으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거라고 그렇죠. 봐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여성노동자회의 주장의 핵심은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집중을 했던 건 좀 달랐어요. 경력 단절 후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정책을 좀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친절한 정부라는 표현을 그래서 썼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친절을 베푸시면서 솔키님이 방금 말씀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확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 보장,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짧은 시간 노동시간 일해도 되고 혹은 더 길게 노동시장을 떠나 있어도 되는 식으로 정책이 지금 작동을 해왔던 부분인 거고 여기에는 사실 이 실노동시간 단축의 소극적인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 이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노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만이 사실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그 장시간 노동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대책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경력 단절 후 여성의 재취업 지원 이런 데 집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신규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취업률, 신규 창업률. 그러니까 뭔가 지속한 거는 평가가 안 돼. 지속한 거를 무슨 척도로 평가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속이라든지 창업 생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한 걸로 부각되지가 않고 새로 뭘 만들었다. 새로 몇 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방식의 신규 중심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우리의 이 조건들. 사실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떤 노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환영받기 어렵죠.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정책협의나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내년에 몇 명 새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속하는 걸 얘기하면 그거 우리 지표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양적 지표화해서 그럼 주시든지 이제 이런 요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책 성과를 신규가 아닌 지속 고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지표 중심으로 그러면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양적 지표 중심의 정책 평가를 비판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표를 써보세요. 라는 얘기도 사실은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느낌이 인터넷 통신사들이 신규 가입 고객 맞네. 신규 가입 고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 가입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그거랑 되게 유사한 것 같네요. 네. 나가려고 전화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좀 주는. 그렇죠. 근데 또 신규 하는 것보다 많이 주지도 않아. 그렇죠. 그건 그래. 예. 근데 어쨌든 2008년도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이후 이제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은 모두 다 이제 경력단절에 쏟아부은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딱 그래요. 경력단절로 하얗게 불태웠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2017년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보면요. 카테고리가 딱 3개 있었어요. 하나가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 마지막이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대책의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대책 자체를 보면은.
근데 경력 단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 약간 이 정부가 경력 단절에 몰빵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여성의 노동 문제를 얘기할 때 경력 단절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갖다가 여성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근데 결국엔 경력 단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신문 기사 제목을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제목들이 눈에 띄어요. 결혼, 육아 등 이유로 일 포기한 경력 단절 여성 작년보다 증가. 30대 여성 애 키우느라 경력은 못 키워. 애 키우느라 일 포기한 2030 여성 증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책이 방금 솔키님 말씀처럼 그렇게 경력 단절이 하얗게 불태우고 언론 보도가 이렇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걸 이런 방식으로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묘사하는 이런 거에는 사실 저는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한 어떤 선행 연구들, 기존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연구 역시 굉장히 틀에 박힌 듯이 기혼 여성의 생애 사건이나 학력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네 안 나오네 직장을 그만두네 안 그만두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 뭐냐면 여성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성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의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아까 삼중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제약하는 환경 이것에 지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옵션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한 선택의 결과를 두고 봤더니 남편이 잘 보네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한다는 거죠. 굳이 그럼 뭐 나가서 고생을 그렇게 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렇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일종의 정상적인 경로처럼 지금 이제 굳어져서 취업했다가 그러니까 뭐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결혼하고 임신 출산하고 그러면 노동시장 나갔다가 몇 년 있다가 애 좀 키우고 다시 들어오고 이게 마치 여성의 어떤 정상적인 패턴인 것처럼 이미 그렇게 굳어지는 데에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언론 보도와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결합을 하면서 현재와 같이 경력 단절로 모든 문제가 수렴되어 버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이전에 상담을 할 때 그런 상담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예전에 현재의 일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너무 억울한 게 많아서 종종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던 분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분은 전화를 하면은 자기 인생 레파토리를 다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대학도 번듯한 데 나와가지고 20대 때는 대기업에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뭐 이혼하고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디자이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렇게 콜센터 일을 이런 일들밖에 없는데 와보니까 너무 갑질이 심하고 너무 괴롭혀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이런 상담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이 되었는데 그 경력 단절 이후에 경력 이전에 내가 하던 일과 이후에 하던 일이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그 기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대상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을 20몇 개를 땄어. 뭐 바리스타, 뭐 사회복지사, 뭐 보육교사 해가지고 20몇 개를 땄는데 나 근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본 이제 중년 한 40, 50대 보면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국가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근데 이분들이 결국 그 자격증으로 활용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일자리로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차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고용 단절을 조금 예방하고 좀
일과 삶이 균형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이 방송 계속 쭉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2부에서 또 이어집니다.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